네, 안녕하세요. 월투가의 이정엽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재무제표는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들은 적어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대부분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재무제표를 읽을 줄도 모르고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들은 일단 그런 분들보다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훨씬 더 앞서가신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재무제표라는 게 사실 재미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부잖아요. 다들 이제 사회에 나가셔서 일하시기 바쁘신데 또 공부를 따로 해야 되냐, 정말 귀찮고 싫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령 재무제표를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하신다고 해도 이게 그냥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재무제표를 읽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면 사실 한도 끝도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가 그냥 데이 트레이딩하고 단타를 하면서 수익을 낼 거다,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하신다면 재무제표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란 거를 1년 2년 할 게 아니라 정말 10년 20년 30년 할 거고 주식 투자란 걸 하실 거라면 재무제표를 읽는 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회사의 재무상태, 재정상태는 적어도 알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모든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재무제표는 정말 필수이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도 여전히 나는 재무제표를 안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돈은 소중하지 않아 라는 말처럼 밖에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총 7개의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이 영상이 그 중에 마지막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재무제표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손익계산서, 영어로는 income statement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특정 기간 동안 회사의 수익이 얼마만큼 났는지, 다르게 말하면 회사의 매출과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표가 이 손익계산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에 대해서는 무려 5개의 영상을 찍었었는데 정말 좋은 영상들이니까 공부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다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재무상태표였어요. 영어로는 balance sheet이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회사의 자산과 부채, 자본이 얼만큼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표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지금 보시는 현금흐름표, 영어로는 cash flow statement인데, 이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제가 너무 어렵지 않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현금흐름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현금흐름표 cash flow statement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잘 읽으셔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쪽 일을 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이 3가지 재무제표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 3개 중에서도 특히나 많이 보는 게 현금흐름표예요. 그리고 저는 이 현금흐름표가 이 3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A라는 회사의 가치가 나는 요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주가는 훨씬 더 낮은 요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주식을 지금 현재가에 사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주가가 언젠가는 내가 생각하는 그 회사의 가치가 됐을 때 파는 거죠. 그게 주식 투자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치 투자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되는 건 그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냐, 그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냐인데,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결국의 원론적인 방법은 그 A라는 회사가 미래에 창출할 모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다 땡긴 다음에 그거를 다 더한 값이 그 회사 A의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을 계산할 수 있는 곳이 이 현금 흐름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현금 흐름표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은 특정 기간 동안,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 기간 동안 회사의 현금이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했는지를, 다르게 말하면은 그 회사가 현금을 어디에 쓰고 또 어디서 조달받았는지를 보여주는 표가 이 현금 흐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현금 흐름표는 일단 어디서 찾냐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연간 보고서, 미국에서는 10K고요. 분기 보고서, 미국에서는 10Q인데, 이 2가지 보고서에 들어가시면 모든 재무제표가 나와 있고, 물론 현금 흐름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 현금 흐름표를 도대체 어떻게 읽느냐,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너무 세세하게 다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이해하는데도 힘드니까 제가 정말 가장 중요한 개념과 중요한 팁들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이시는 게 회사 애플의 현금 흐름표예요. 근데 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부담스러워서 나가시면 안 되고요. 부담스럽지 않게 제가 하나하나 쪼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현금 흐름표는 3가지 종류의 현금 흐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가장 위에 있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영어로는 cash flows from operations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cash flows from investing,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cash flows from financing이라고 부르고요. 이 3가지를 다 더한 게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시는 회사가 벌거나 쓴 현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현금 흐름표의 간단한 스트럭처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3가지 현금 흐름을 나눠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부터 시작을
시작을 할게요. 이 섹션을 보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숫자가 지금 보시는 net income이에요. 57411이죠. 단위는 million dollars인데 이 net income이라는 거는 단기 순이익이고 손익계산서에서 온 숫자예요. 그리고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숫자는 GAAP net income이지 non-GAAP net income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전에 올린 non-GAP에 관련된 영상을 보신 분들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생소한 단어라 안 보시더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net income이 뭔가를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회사가 창출한 모든 매출에서 회사가 그 기간 동안 지불한 모든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이 이 net income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물건을 팔고 비용을 지출할 때 바로 현금 거래를 했다면 이 net income, 이 57411 이 숫자가 내가 실제로 받은 현금과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래 보시면은 여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80674로 손익계산서에서 잡힌 57411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럼 이 갭이 왜 생기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개념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애플이라는 회사인데 제가 아이폰을 팔아요. 팔면은 그 금액이 매출로 잡히겠죠. 그런데 그 거래를 했을 당시에 현금 거래로 했다면 넷인컴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똑같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현금은 나중에 받는 경우가 있죠. 손님이 카드 결제를 하면 바로 현금을 안 받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매출로는 잡혔지만 현금은 아직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또 반대로 애플이라는 회사가 어떤 비용을 지출을 했는데 바로 현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현금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으로 잡혔지만 아직 내 잔고에서 현금이 나가진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시는 넷인컴 57411과 영업 관련 현금 흐름 80674에 굉장히 큰 갭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숫자를 조정해주는 항목들이 이 사이에 보이는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도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조정 항목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큰 항목이 여기 보이시는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한국말로는 감가상각비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동차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올해 2021년도에 테슬라를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할부 없이 전액 5만 불을 현금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에 내 잔고에서 나간 현금은 5만 불이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그럼 2021년도에 나의 손익계산서에서는 얼마의 금액이 비용으로 잡혀야 되냐. 그런데 여기서도 5만 불이면 제가 이 예를 안 들었겠죠. 5만 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선은 자동차는 매년 감가상각이란 게 생겨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차를 사는 순간부터 그 차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데 그 떨어지는 금액이 감가상각이에요. 편의를 위해서 이 테슬라의 감가상각은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이뤄진다라고 해볼게요. 그 말은 즉슨 5만 불 나누기 5년 해서 매년 만 불씩 이 차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2021년도 손익계산서에서는 비용으로 5만 불이 다 잡히는 게 아니라 만 불만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만 불씩 일정하게 비용으로 잡히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와 다르게 현금은 이미 2021년도에 다 5만 불을 지불을 했기 때문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나가는 비용이 없는 거죠. 이러한 회계상의 이유 때문에 이 현금 흐름과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차이를 조정해 주는 게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현금 흐름표의 이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감가상각비 항목을 통해서 조정이 되는 거죠. 11056을 넷인컴 57411에서 더해주면 더 현금 흐름과 가까워진다. 이게 개념인데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감가상각비 말고도 다른 항목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하지만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조정 항목이 있는데 영어로는 working capital adjustment, 한국말로는 운전자본의 조정인데 이것도 개념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까 감가상각비처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애플의 아이폰 12가 작년 말에 출시가 됐잖아요. 그런데 한 손님이 12월 마지막 주에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1099불에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는 2020년도 손익계산서에 매출로 1099불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손님이 현금 결제를 한 게 아니라 카드 결제를 해서 실제로 현금이 애플 계좌에 꽂힌 건 2021년도 1월 초였어요. 그러면 2020년도의 현금 상황을 보면은 현금이 들어온 게 없는 거죠. 그 손님이 현금 결제를 한 게 아니라 카드 결제를 했기 때문에 현금 흐름상의 숫자와 손익계산서의 수익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2021년도에는 현금을 1월 초에 받았기 때문에 현금은 1099불이 올라가겠지만 손익계산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왜냐?
이미 작년도에 매출로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차이를 조정을 해주는 게 여기 보이시는 accounts receivable, 운영 자본의 한 부분이죠. 이 숫자를 통해서 조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net income, 단기 순이익과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차익이 발생을 하는데 왜 발생하는지, 어떤 조정 항목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모르고 넘어가셔도 돼요. 정말 귀찮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회사가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벌거나 지출한 현금이 여기 나오는 이 금액이다. 여기서는 80674가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다 라고 요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표의 두 번째 섹션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섹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Acquisition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라는 항목인데, 이게 제가 전에 영상들에서 종종 언급했던 Capital Expenditure 혹은 CapEx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CapEx가 뭐냐면은 회사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정말 필요한 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투자 관련 금액들이 다 여기 CapEx에 들어가신다고 보면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회사가 건물을 사거나 공장을 짓거나 공장 안에 돌아가는 기계들을 사거나 이런 거를 할 때 드는 비용들이 다 여기 CapEx로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영어로는 Cash Flow from Operations, 여기서는 CFO라고 썼는데, 이 CFO에서 CapEx를 차감한 금액이 그 유명하고 중요한 Free Cash Flow, 잉여 현금 흐름인 거죠. 그리고 이 Free Cash Flow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사의 가치는 결국엔 그 회사가 미래에 창출할 모든 현금 흐름을 다 땡긴 다음에 다 더한 게 그 회사의 가치다. 그런데 어떤 현금을 사용하냐? 바로 이 Free Cash Flow를 사용해서 회사의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Free Cash Flow를 계산하는 방법은 꼭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게임스탑의 현금 흐름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Free Cash Flow를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우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2019년도에 414.5 million, 한국 돈으로 4,600억 원 정도를 회사 운영하는 데 쓴 거죠. 적자가 난 거죠. 그리고 나서 CapEx로 78.5 million, 한국 돈으로 한 870억 원을 더 쓴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게임스탑의 Free Cash Flow를 계산을 해본다면 minus 493.5 million, 굉장히 큰 금액의 적자가 발생을 한 거죠. 물론 잉여 현금 흐름이 적자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적자라면 왜 적자인지, 과거에는 흑자였는데 올해 적자가 났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적자가 났는지, 그리고 미래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지를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번은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보셨다면은 게임스탑의 주식을 300불, 400불 이런 가격대에 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분석함으로써 적어도 재정 상태가 굉장히 부실한 회사들은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섹션에서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지금 보이시는 Business Acquisitions, M&A 관련 항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회사가 작년에 인수합병으로 얼마를 썼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들어오셔서 이 라인을 찾아보시면 돼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인수합병을 거의 안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작년에 1.5 billion 정도를 인수합병으로 썼는데, 그 금액이 사실 커 보이지만 애플의 사이즈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모르시더라도 이 현금 흐름표를 보시고 이 금액을 보시면, 아, 이 회사가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은 거의 안 하는구나, 거의 대부분 스스로 organically 성장을 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섹션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정보는 CapEx와 M&A 두 가지고요. 이 외의 항목들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세 번째 섹션인데 바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 번째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회사가 빚을 얼마나 갚았는지 아니면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주식을 발행해서 현금을 조달했는지 아니면 자사주를 얼마나 많이 매입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을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반대로 회사가 계속 주식을 발행을 한다면 그 회사의 재정 상태를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주식이 계속 발행이 되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나의 지분이 희석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보시건 꼭 주의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없는 바이오텍 같은 회사들은 이 라인을 보시면 금액이 엄청나게 클 거예요. 왜냐면 그 회사들은 현금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계속 발행해서 현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지금 보이는 게 크리스퍼라는 미국의 굉장히 핫한 바이오텍 회사의 매출을 보여주는 건데 아직 출시된 약이 없기 때문에 매출은 콜라보레이션 레비뉴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매출의 금액은 이 회사가 지출하는 금액 대비 상당히 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굉장히 많은 현금을 주식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는 걸 현금 흐름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바이오텍에서 굉장히 좋은 투자가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주주 입장에서는 계속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이 회사가 진행하는 임상 실험이 잘 안 될 경우는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바이오텍을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섹션에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중요한 정보가 바로 회사의 배당 내역이에요. 배당은 영어로 디비던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회사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그 배당이 매년 증가하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 섹션에 오셔서 이 디비던드 라인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가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나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건데 이해가 안 가시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데 이 재무제표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7개의 영상을 통해서 재무제표 읽는 법 시리즈를 만든 건데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다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